오늘 프리쇼는 저 땅콩오게 운동한다로 하죠. 아이, 뭘, 운동, 내 운동에 누가 관심 있을 거라고. 그건 하지 말고. 근데, 사이클링에 장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네, 네, 그, 자전거를 사셨더라고요. 자전거 자체보다는 자전거에 달리는 전자장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아, 약간, 속도계라고 부르는 그 사이클링 컴퓨터가 완전 노다지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게 왜 필요한 건지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니, 뭐, 그거는 스마트폰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 건가? 되는데 일단 그 가민이 유명한데 스마트폰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사이클링 컴퓨터 이 속도계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 자전거의 속도를 재야죠. 그 자전거 쪽도 과속을 걱정해야 합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사이클링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평균 속도 30이 그렇게까지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기도 해야 근데 되고 그게 웃긴 게, 전기 어시스트 자전거 우리나라에서 그 속도 제한이 25에 걸려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네. 그게 자전거의 규정 속도가 25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전기 어시스트 자전거 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맨날 나는 25로 그냥 최고 속도 걸려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갈게요 이러고 지나간대. 이제 로드바이크는 뭐 딱히 제한을 걸 방법이 없죠. 아무튼 그냥 뭐 하여튼 네. 속도를 웃기다고. 재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속도를 재려면은 뒷바퀴든 앞바퀴든 그 스포크가 아니고 가운데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이제 바퀴로 이제 바퀴 회전수 곱하기 지름 곱하면 자동차처럼 속도가 나옵니다. 그걸 재야 되고 그리고 케이던스라고 해서 페달 밟는 속도 그러니까 1분에 몇십 번 돌리나 그것도 재야 돼요. 일단 그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돈을 쓰면은 페달에다가 그 크랭크 말고 페달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출력을 얼마나 내는지도 재는 게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각종 센서로 이제 속도, 내 지금 에너지 얼마나 쓰나 이런 것들을 재서 뭐 컴퓨터상으로 보여주고 내 운동을 추적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데 물론 아이폰으로도 돼요. GPS 기반으로 속도 잴 수 있죠. 그런데 GPS 속도로 재는 건 뭐 자동차 타는 사람도 알겠지만 반응이 느려요. 반응이 느리고 또 위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잡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 배터리를 엄청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긴 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라도 있는데 자전거는 그게 좀 더 애매해지긴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만약에 사이클링을 나는 뭐 하루에 한두 시간 한다 이러면 괜찮은데 좀 가민 사는 사람들은 하드코어 유저들이거든요. 하루에 100km 타고 이러는 분들은 아이폰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안 돼요. 그냥 배터리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클링 컴퓨터를 이제 속도계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사는 거고, 뭐 이런 전용 기기가 뭐 다 그렇듯이 스마트폰에 비하면 인터페이스가 매우 구리고 느리고 비쌉니다. 뭐 한 5, 6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가는데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뭐 좀 하려면은. 역시 모든 건 장비의 세계가 있죠. 어딜 가도 그래. 그리고 그게 또 요새 그런 센서들을 요새는 애플워치가 지원을 해서 받아다가 건강 앱에다가 이제 데이터 보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추적을 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0만 원짜리는 모르겠고 5, 60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아직은 안 샀고. 또 있고 제일 신기했던 장비가 레이더. 네. 레이더? 그거 합니까? 얘도 크루즈 컨트롤 있어요? 블랙박스, 혹은 대시캠, 이런 거는 액션캠으로 보통 많이 쓰니까, 왜 쓰는지는 아실 것 같고. 보통은 근데 헬멧에다가 액션캠 달아갖고 하잖아요. 헬멧에 달기도 하는데, 보통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 핸들바에다가 마운트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달죠? 근데 이제 레이더가 제일 신기했는데 안장 쪽에다가 달아서 뒤를 보게 해놓습니다. 이거는 앞은 내가 보는데 뒤가 문제라서 그러면은 이제 뒤 레이더가 이제 뒤 후방에서 다가오는 특히 차량 같은 게 다가오면 경보를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좀 누가 온다 그러면은 카메라 있는 버전도 있어가지고 영상 기록도 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사이클링 컴퓨터가 있으면은 그 사이클링 컴퓨터에 신호를 보내서 이제 그쪽으로 경보를 보내줘요. 그것도 연동되는 제품을 사야겠네. 그렇죠. 그런 생태계를 갖추려면 가민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비쌀 거 아니야, 가민은 좀. 그 레이더가
그 카메라 없는 버전이 한 20몇만 원 하고 카메라 있는 버전 50만 원 하던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거 다 갖추면은 보통 입문기로 사는 로드 사이클보다 더 비싸집니다. 가민 생태계 다 갖추면은 거의 200이라서 비싸게 제일 갖추면 200이고 전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기본적인 속도계 정도까지만 그리고 녹화 기능 없는 좀 멍텅구리 레이더까지만 갖출까? 이제 후방 레이더까지만 갖출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보니까 애플이 왜 그 애플워치 업데이트 할 때마다 자전거 기능 강화했다. 이거 왜 그런지 이제 알게 됐어. 생각보다 사이클링 하는 분들이 이런 장비를 많이 쓴다. 진심인 분들 많죠, 사이클링에. 근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초반부터 너무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이 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어차피 알루미늄을 예전에 써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살 바에 이번에 한 번에 그냥 탄소 섬유로 된 걸 사자 해서 산 거고 이 자전거를 계속 써도 되니까 한 번에 샀고요. 이제 더 돈 쓸 일은 잘 없습니다. Hopefully. 해봐요. 프리쇼 재밌었네. 일단은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죠.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지난주가 그거라서 그랬던 것 같아. Today we celebrate Independence Day여서 미국 전역에서 폭죽 날리는 날이라서 아마 좀 없지 않았나?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소식이 별로 없어서 할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좀 이것저것 모아서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팔로업부터 하면은 팔로업이 저희가 지난번에 캐스퍼 일렉트릭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타보고 왔어요. 그 사이에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듯이 부산을 갔다 온다고 했었는데 부산을 갔다 왔고요. 지난주에 부산 모빌리티 쇼를 가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보고 타봤고 예. 그게 어떻게 타볼 수 있었냐면 이제 현대 쪽에서 이제 동승 시승 행사를 같이 했는데 이게 밖으로 이제 나가는 시승은 아니고요. 그 실내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옛날 나스카 트랙 마냥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트랙이 있어요. 도넛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거기서 이제 돌면서 잠깐 급가속 체험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승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도 이제 그래서 조수석에 타봤고요. 일단은 캐스퍼의 아무래도 이제 캐스퍼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경차들이 가장 이제 좀 쉽지 않은 거 바로 이제 힘이 딸린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1000cc 내에서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제가 얘를 타고 나서 직후에 이제 일반 캐스퍼를 탈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잠깐 빌려서 탈 일이 있었는데 그게 소카에서 빌린 건데 이제 소카 캐스퍼는 다 기본 깡통 엔진이죠. 75마력짜리 터보 안 들어간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고가도로가 되게 많아요. 유료 고가도로가 되게 많은데, 거기를 이제 올라가고, 진입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꽝! 이러면서 이제 가거든요. 이제 밟고 이래야지 겨우 75, 100이 올라가고, 60 80인데 겨우 75 올라가려면 이제 거의 풀악셀 쳐줘야 되고 이러는데,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훨씬 여유로운 느낌이 들고요. 115마력 짜리 모터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특성인 이제 바로 밟자마자 나오는 최대 토크 덕분인지 좀 그렇게 갑자기 탁 쳐야 되는 순간에서는 꽤 괜찮은 성능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실내도 넓고요.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전폭은 거의 그대로예요. 전폭이 18mm 정도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뒤로 넓어진 거지 이렇게 내가 앉았을 때 이렇게 내가 앉는 공간 이제 양쪽 공간이 넓어졌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여전히 좁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좁은 느낌은 아니었고. 그리고 출력 얘기할 때 그거 하나 언급해드려야 되는 게 예. 경차들의 멍텅구리 미션을 더 이상 안 써도 된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죠. 그쵸. 걔네들도 4단 오토인가요? 그거 계속 올거 먹는? 아니,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저단 변속 그게, 그러니까 옛날 오토 미션에는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다 그냥 패드 시프트나 아니면 그걸로 매뉴얼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도 일반 캐스퍼는 아직도 오토가 아직도 저단 변속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적으로 오르막에서
단타 치고 싶으시면 이제 로우로 넣고 이제 쳐라 이거죠. 되게 옛날 방식이긴 한데 하여튼 그쵸. 뭐 일단은 뭐 전기차가 사실 뭐 트랜스미션이 물론 트랜스미션이라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제 기어가 한 단짜리죠. 전기차는. 그래서 감속기라고 보통 부르고. 예, 보통 근데 뭐 물론 이건 예외는 있습니다. 그 타이칸은 2단짜리예요. 기어가 2단 기어가 있어요. 걔는 성향이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달리는 전기차라는 그 컨셉에 맞게 그런 건데 뭐 하여튼 일단은 그런 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트랜스미션도 사실은 이 답답하다는 그 느낌에 한몫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다는 것도 역시 뭐 그게 있죠. 의미가 있죠. 그리고 편의 장비도 많이 좋아졌고, 저희가 그때 언급했듯이, 뭐, 저 스마트 크루즈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화면이 최소한 이제 좀 요즘 거 같아 보이는 화면이죠. 옛날 그 일반 캐스퍼는 8인치짜리 진짜 한 2010년 초반에 썼을 법한 그 화면인데, 이제 저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제 좀 더 넓은, 이제 좀 더 넓은 화면을 쓰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이제 현대가 쓰고 있는 인포테인먼트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전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는 아마 캐스퍼랑 같은 걸 거예요. 대신에 이제 화면이 그냥 넓어졌다 뿐이지 해상도가 더 좋아지고 그래서 뭐 그건 좀 아쉽고 뭐 아마 옛날 거 이제 뭐 인포테인먼트 하드웨어 자체가 아마 옛날 거라서 아마 원가 절감 때문에 새 거를 쓰지 않은 게 아닐까 아닌 게 아닐까 싶고 뭐 어차피 근데 카플레이랑 이런 거 다 지원하니까 뭐 괜찮고 그리고 뭐 그 전반적으로 실내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요. 아무래도 조금 소재감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많이 나아졌고 특히 그 이제 밝은 이제 그게 있어요. 밝은 톤. 네, 이제 인테리어 중에 약간 베이지 톤 이런 게 좀 있는데 걔가 좀 이쁘긴 하더라고요. 물론 근데 그런 거에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 이염은 어찌할 거냐는 좀 여전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이 나왔죠. 저희가 이제 하는 사이에 가격이 나왔는데 가격이 이게 일단 기본 가격이 시작이 3,15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당연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레이 EV보다는 가격이 올랐고요. 뭐 그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저 걔보다 윗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옵션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맞춰봤거든요. 만약에 제가 캐스퍼 일렉트릭을 한다면 뭘 넣을지 해갖고 다 넣어봤는데 3,670만 원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아마 보조금이 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보조금이? 저 떡볶이? 한 5, 600쯤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레이보다 조금 더 나오는 뭐 LFP 안 쓰니까. 저 NCM 배터리 3원기 배터리 쓰니까. 물론 근데 레이는 LFP라고 해도 별도의 예외 그 경차 예외 멋이기 때문에 받을 만큼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슷하게 나오거나 약간 더 나오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제 옵션 기준으로는 3,000 딱 그때쯤에 언저리에서 살 수 있겠네요. 제가 아마 그때 넣었던 옵션이 스마트 센스 1이랑 컨비니언스 플러스랑 컴포트랑 익스테리어 거의 풀옵션이긴 할 거예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파킹 어시스트, 하이패스는 뭐 그냥 기기 달고 말지 해서 20만 원 안짜리 안 넣었고 그다음에 아마 실내 컬러 패키지 그것까지 넣었던 것 같아요. 저는 파킹을 빼지 않을까. 파킹? 이게 근데 파킹 어시스트에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이제 볼모가 잡혀있구나. 예, 서라운드 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이죠. 근데 없어도 캐스퍼 같은 사이즈의 차는 없어도 탈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볼모로 잘 넣어놨네요. 그렇죠. 네. 옛날에 캐스퍼임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제 지인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죠. 제가 이게 한번 이게 맞들리면은 힘들어. 없이 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옵션 이거를 제가 아마 이제 그 에피소드 노트에서 넣을 텐데 그 여기 중에서 보면은 뭐 스마트 센스 1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지능형 안전 그런 거랑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가거든요. 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컨비니언스 플러스에는 이제 그 디지털 키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V2L 들어가고요.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여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넣어야 되고요. 컴포트는 뭐 동승석 통풍 시트 물론 이제 나는 뭐 차 거의 혼자 탄다 이러면 필요 없으시겠지만
그 다음에 뭐,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시트 이런 것도 다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아니, 리클라이닝 시트? 이제 뒷좌석에 이제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또 필요한 옵션이긴 하겠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몇몇 분들은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꼭 넣으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LED 헤드램프랑 LED 테일 램프랑 이런 거 다 이쪽으로 다 있습니다. LED 벌브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벌브 싫어하시면 꼭 넣으셔야겠죠. 그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아까 얘기했듯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여기다가 이제 저 볼모로 잡아놨고 하이패스는 하이패스고요. 뭐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 뭐 외장기기 쓰면 되니까 사실은 저는 굳이 싶어요. 물론 이제 외장 하이패스 기기가 이제 이렇게 내장으로 돼 있는 것보다 비싸다 이러면은 뭐 당연히 넣어야겠죠. 근데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마 20만 원씩이나 할까 싶기는 해요. 외장으로 하는 게. 네. 그다음에 벤 패키지는 아마 이거 캐스퍼 일렉트릭을 벤으로 컨버전 할 수 있는 그건 것 같아요. 격벽이 박힌다는 거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뒷좌석 아마 드러내고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아마 캐스퍼 벤이 사양이 있죠. 일반 캐스퍼에도 휘발유 캐스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실내 컬러 패키지가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이제 베이지 내장이 이걸로 들어가고요. 예. 뭐 투톤 컬러 루프도 있는데 뭐 이게 투톤 컬러 루프랑 썬루프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전 지금 지금 차에서 지금 썬루프 잡소리에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썬루프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 좀 주의긴 해요. 네. 하여튼, 네. 이런 식이고요. 가격이 뭐 나쁘진 않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EV3가 제 생각보다 좀 비싸게 나와서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이 캐스퍼 일렉트릭의 그 절묘한 이제 그 돈씨 하기 딱 좋은 이 가격대를 딱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이게 아마 캐스퍼 일렉트릭 풀옵션에서 얼마만 더 내면은 이제 저 EV3 깡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3670이라니까 제가 거의 모든 옵션을 다 넣은 거라서 풀옵션 다 해도 아마 3800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러니까는 뭐 조금 가격 차가 있긴 하네요. 뭐 그 돈 씨하긴 좀 어렵긴 하겠다. 캐스퍼를 4천 주고 사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마 그렇게 사는 분은 많이 없지 않을까 싶고 네. 약간 가성비 옵션으로 스마트 센스 1 정도만 넣고 이게 왜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어가지고 그것만 100만 원 넣고 3,250만 원 옵션에 보조금 쫙 땡겨서 2천만 원 중반은 정도로 사는 게 좋아 보이네요. 네. 물론 이제 각자 이제 뭐가 필요하신지 보고 잘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네. 디지털 키를 있으면 좋긴 한데. 근데 옵션도 뭐 그렇게 가격이 막 비싸고 이런 건 아니라서 네. 좀 약간 옵션질하기 좋은 가격들이 다 옵션질이 되게 용이한 가격이긴 하죠. 좀 그런 면이 좀 있어. 네. 뭐 하여튼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 이번에 색도 되게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뭐 보니까 뭐 저 찾아서 내가 캐스퍼에다가 무광 옵션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뭐 하여튼 네 저는 대체적으로 옵션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너무 네 뭐 저 땅콩이 말 맞다나 너무 옵션에 그렇게 많이 돈을 쓰시진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거죠. 네. 예, 캐스퍼 일렉트릭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했던 저 아이패드로 팟캐스트 편집하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만큼 저희가 지금 할 거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벌써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에피소드 3개? 4개 편집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지난 바로 전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아이패드 프로로 편집을 했는데, 이번에 M4 지금 리뷰하고 있는, M4 아이패드 프로로 편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로 이제 에피소드 편집 한 3개, 3개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 바로 전 거 에피소드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리뷰하고 있는 M4 아이패드 프로로 이제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맥용 로직 프로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로직 프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음악용이잖아요. 음악 편집 앱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 2시간이 넘는 오디오 파일을 이렇게 이제 편집하고 이러기엔 사실 최적화된 앱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패드로 한번 에피소드를 편집을 해보자. 이제 팟캐스트 편집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아이패드용 로직 프로로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아이패드 미니에서 했다는 그 이제 핸디캡도 있겠지만 너무 느린 거예요. 진짜 너무 느리고 그냥 뭐 이게 그 탭 이제 선택하는 것도 너무 버벅이고 이래갖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부터 이제 이게 이 앱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한번 이 앱을 써봤던 적이 있는데 이제 페릿이라는 이제 팟캐스트 편집 약간 이 앱 같은 경우는 뭐 팟캐스트랑 그다음에 이런 이제 말하는 인터뷰 이런 것들 편집하는 용도의 이제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편집에 좀 최적화된 앱이고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되게 웃겼던 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맥용 로직 프로로 편집하는 것보다도 더 빨랐고요. 이제 물론 이게 빠른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이 앱의 최적화의 그거죠. 이 앱이 이제 이 팟캐스트를 편집하는 거에 최적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뭐 UX나 아니면 이제 성능 이제 최적화나 이런 면에서 이제 그쪽이 더 훨씬 유리했던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팟캐스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인터뷰용 이제 그런 걸 편집하는 용도의 이제 앱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최적화된 도구들도 많아요. 뭐 이제 중간에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서로 말 없는 뭐 이런 침묵이 있는 부분들을 딱 잘라내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중간 사이사이에 긴 침묵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딱 타이트하게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애플 펜슬로 편집하니까 진짜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제 아이패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애플 펜슬은 사실 그 그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노트 테이킹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하지 사실은 솔직히 나같이 그렇게 뭐 그림 실력도 없고 미술 맨날 저 혼자서 미술 성적이 완전 형편없는 사람이 굳이 애플 펜슬로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팟캐스트 편집하면서 이제 애플 펜슬을 쓰니까 이게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지금은 애플 펜슬 프로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애플 펜슬 프로에 새로 생긴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스퀴즈 제스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핫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앱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뭘로 설정을 해놨냐면 딱 탭하고 얘를 딱 스퀴즈를 하면은 이 내가 지금 선택한 이제 그 부분 그 뒤에 있는 거를 모두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거를 하는 게 이거가 좋은 게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전체를 앞으로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편집하는 방식이 이제 각자의 오디오가 있어요. 제 오디오, 그 다음에 뭐 땅콩 고객님 오디오, 그 다음에 티덤님 오디오를 다 각자 녹음을 하고 그거를 제가 받아서 이제 싱크 맞추고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개별로 막 움직이고 이러면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좀 내용이 좀 그래서 통편집을 했어요. 통편집을 하는데 그럼 얘네 이제 통편집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앞으로 빼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트랙씩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또 싱크를 다 다시 맞춰줘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딱 선택을 하고 한꺼번에 선택을 한 이제 그 뒤에 내가 선택한 거 클립 그 뒤에 있는 모든 클립 이제 모든 트랙의 모든 클립들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단축키로 해놨거든요. 이걸 하고 바로 단축키 이렇게 그냥 펫을 단축키로 하는 게 맥에서 이제 키보드 단축키 하는 것보다도 빠르고 그다음에 이거를 땡겨 오는 것도 빠르고 이러니까는 그 워크플로우의 속도가 확실히 이제 아이패드에서 하는 게 더 빠르다. 맥보다 더 빠르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이패드로 이제만 편집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페릿이라는 앱의 단점이 뭐냐면 이제 맥 버전이 없어요. 아이패드 버전도 있고 아이폰 버전도 있는데 심지어 아이폰에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 빠지겠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는 할 만하겠는데 맥 버전이 없어서 사실 이거를 작업을 시작하면 이제 맥에서는 작업을 아예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페릿이 막 클라우드 싱크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무조건 모든 게 다 로컬에 있어요. 물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아카이브화를 해갖고 밖으로 이제 파일 앱을 통해서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뺀 다음에 다른 기기에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이걸 풀어서 이제 편집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아카이빙 기능은 사실 뭐 백업 어디까지나 이제 밖으로 외부 백업용이지 사실은 그거용으로 쓰는 건 아니죠. 막 이거를 동기화해서 이거 풀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단점이긴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애플 펜슬로 하는 게 굉장히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 펜슬과 이제 터치를 활용한 인터페이스 이거에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만약에 페릿이라는 앱이 설령 맥 버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과연 맥에서 편집을 할까 싶은 거예요. 이게 애플 펜슬로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뭐 하여튼
생각보다 네 편집이 굉장히 잘 돼서 깜짝 놀랐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제는 좀 모든 걸로 매개해서 못한다라는 그게 좀 생기긴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제는 아이패드 프로를 이제 살 만한 이제 핑계거리가 생겼나 약간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렇죠. 그 펜슬 프로를 쓰려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사실은 그 더블 탭도 이제 똑같이 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USB-C 애플 펜슬은 더블 탭이 없죠? 아마? 빠진 그것도 저 원가 절감만 더 뺐지? 내가 알기로. 그리고 더블 탭은 더블 탭대로 보통 할당된 기능이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죠. 보통은 언두가 보통 많고 지우개나 자주 쓰는 기능인데 물론 이제 그것도 그것도 다 이제 그게 다 가능하긴 하죠. 네. 그래서 뭐 드디어 저도 애플 펜슬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최근에 이거 쓰기 시작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애플 펜슬 배터리가 90% 아래로 내려가는 거 제가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그전엔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아이패드 프로 리뷰는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들으실 때쯤에는 나갈 수도 있어요. 예, 뭐좀 마감을 빨리 쳐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쳐야지 뭐 그러고 어쩔 거야. 네, 그리고요. 네, 그렇고 그 다음은 오랜만에 약간 이번 주 일론 머스크 이런 건데 뭐 하여튼 좀 간단해요. 예, 뭐 그리고 사실 녹음일 기준 오늘 좀 그런 뭐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건데 네. 그 일과 관련해서 또 뭐 한마디 하셨는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는 안 할게요. 예. 뭐 진행해 주시죠. 예, 예전에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하고 X로 바꾼 이후였나 그 특정 문제가 있어서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내 정책이 싫으면 꺼져도 좋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실제로 몇몇 상당수의 기업이 광고를 트위터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이 머스크가 이제 광고를 뺀 그 광고주님들을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고요. 광고를 안 한다는 이유로 광고주들을 고소하는 그런 매체는 어디 있는지 처음 봅니다. 무슨 그걸로 이거 하겠다는 건지 그게 참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게 있나 싶어요. 이게 뭐 트위터인지 X인지 거기에 광고를 안 하는 게 그거의 일종이다 이러는 건가? 이제 뭐라 그래, 검열의 일종이다,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거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거기에 광고를 안 하겠다고 선택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표현의 자유죠. 네. 이게 약간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좀. 사실 머스크, 이 아저씨도 뭐 트럼프처럼 나중에 대통령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꽤 보이던데요. 근데 머스크 이분은 이제 출신이 미국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맞네. 그 미국은 남아공 출생이지 참. 미국의 시민 플러스 미국 내에서 태어난 시민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화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아놀드도 못했죠.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뭐 미국에서 태어났다가 해외 시민권을 땄다가 다시 귀화를 하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그 시민권이 중간에 사실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은 당연히 주죠. 당연히 딸 수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약간 그런 거 아니냐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뭐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의 뜻이 결국 그거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상실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미국 시민권을 따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의미가 약간 모르겠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머스크는 못한다, 대통령을. 어찌됐든 다행이죠. 안 그래 지금 트럼프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미국 헌법 조항이 뭐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태생적인 미국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태생적인 미국 시민이 뭔지는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물론 태어난 것까지는 확실히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이유는 뭐 우리나라 아니니까 알아서 하겠고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안 된다. 태생적 시민은 시민권의 한 종류로 출생 시부터 특정 국가의 국민이었던 사람들을 태생적 시민이라고 한다. 반대말은 귀하자. 그러니까 출생에 의한 시민.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저는 뭐 이제는 머스크는 뭐 별로 저희가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이건 좀 황당해서. 예. 예, 그 다음 소식은 이거는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이제 한때 이제 그 줄 이어폰 유행이 좀 불었었죠. 막 배터리 충전 안 해도 되는 이어폰이 있다. 뿌잉뿌잉 뭐 한 짝만 잃어버리지 않는 이어폰이 있다. 네, 그럼 뭐 잃어버리면 두 개 다 잃어버리죠. 하여튼 그래서 뭐 소위 줄 이어폰이 다시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MZ 세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벌써 유행이 좀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그래서 최근 조사 뭐 이제 그런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무선 이어폰 사용자 비율이 스마트폰 사용자 중 10명 중 6명, 그러니까 59%래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놀라운데요. 그렇게 늘어났다는 게 59%인 게 더 놀라운데? 5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80%고요. 역시 에어팟의 힘이겠죠? 그리고 갤럭시 사용자는 56%. 뭐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이꼬르 갤럭시니까. 그렇고요. 사실 저는 줄 이어폰이 가장 짜증나는 거는 사실 그거죠. 꼬인 선 푸는 게 제일 짜증나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유선 이어폰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이제 애플 인이어 헤드폰 옛날에 나왔던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약간 편집 같은 거 할 때랑 뭐 이제 그 맥북에서 오랫동안 작업하고 있을 때 그때 용도로 이제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의 장점은 케이스가 있어서 줄 꼬일 일이 없다인데 하여튼 줄 정리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제는 MZ 세대도 이제 9세대가 돼서 이제 다시 줄 이어폰이 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이제 MZ 세대가 아니고 잘파 세대잖아, 이제. 진짜. 뭐, 언제까지, 예. 그럴까 싶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뭐, 이어폰 얘기는 좀 이따가 또 할 건데, 예. 그 다음은 이제 좀 AI 소식들이 좀 많이는 없었는데, 네. 티덤님 전해주시죠. 뭐 진짜 별거 없긴 한데 제일 먼저 그 피그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또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툴을 내놨어요. 뭐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이러면 이제 화면 띄워주는 건데 비슷한 서비스가 좀 있기는 했어요. 뭐 TL 드로우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V0 데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피그마는 조금 개발자들보다는 더 고객들이 상당히 넓은 쪽이니까 이쪽에서 생긴 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만져봤는데 요게 이제 날씨 앱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저기 되게 익숙한 화면이 나오는 건이 벌어져서 애플 날씨. 네, 그쵸. 애플의 그 네. 날씨 앱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내린 거죠. 제가 알기로는 내렸다고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내렸다고 들었어요. 예, 맞아요. 네, 일단은 피그마 쪽에서는 우리는 이걸로 이 데이터로 학습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요게 저절로 화살이 그 기반이 되는 모델들로 넘어갔어요. 그 디자인 툴 만든 그 기반이 GPT-4o랑 저기 아마존의 이미지 제너레이터 G1이라는 모델인데 피그마가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면 날씨 앱이라는 거는 요 GPT랑 아마존의 저기 G1이 학습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화살이 돌아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고요. 근데 충분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어차피 이들이 이미 흔히 주장하고 있는 그 오픈 웹에 있는 정보는 다 긁어도 써도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있으면은 아마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피그마 쪽에서는 자기들은 고객들이 쓴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걸로 학습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아직은 베타기 때문에 뭐 좀 더 봐야지. 또 이제 또 고쳐서 나올 거잖아요. 고쳐서 나올 땐 또 어떻게 고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심심해서 그 V0 데브랑
뭐 또 하나 있었는데 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쪽에다 날씨 앱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웹사이트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앱보다는. 그래서 많이 피해갔구나. 피해갔구나. 그리고 그 TLDRAW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려서 유지시키는 거지 그 프롬프트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뭐 날씨 앱을 똑같이 그리면 똑같이 나오겠죠. 일단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 GitHub 코파일럿 이거 이제 소송이 거의 2년째 돼 가고 있는데 일단은 법정에서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사건으로 제기된 게 22개였는데 그 중에 20개가 기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2건으로만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소송들이랑 다들 똑같아요. 너희들이 이 생성형 AI로 인해 피해받은 것이 있으면은 직접 피해를 증명해라 라고 이제 법원에서 원고 측이 피고 측이 주장을 했더니 판사 쪽에서 그거에 맞는 얘기인 것 같다. 너희들이 일단 피해 사실을 증명을 해라 라고 해서 20건이 날아갔고요. 이제 나머지 2개가 이제 어떻게 증명해 그걸?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 그 그림 AI 그 스테이빌리티랑 소송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 증명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그 실제로 작가 몇 명이 자기네가 직접 그 저작권 등록을 해놓은 것들 그것만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직접 증명하세요라고 하면서 스테이빌리티에다가 너희들 그 이미지 학습한 거 목록 내놔라 이랬더니 이제 수많은 작가들의 이름이 딸린 자료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거군요. 네, 그때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GitHub 자체가 공개된 데이터 저장소니까 뭐 따로 이제 그 증거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피해 사실 증명을 이제 그 코파일럿에서 나온 코드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코드랑 충분하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사는 그렇게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걸 유사하다고 판단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일단 요거는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게 사건으로 끌어올 수는 없게 됐고요. 나머지 2개가 이제 제일 큰 거기는 해요. 오픈소스 라이센스 위반이랑 그 다음에 그 약관 위반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 딸려있는 약관을 위반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GitHub 쪽에서는 무슨 요구하는 정보가 그렇게 많냐라고 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What? 요거는 그걸 그런 식으로 벗어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사건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심지어 그 제출한 자료들을 문서를 뭐 제이슨 파일 그 다음에 HTML인데 내용이 없는 거 메타데이터가 딸려있지 않은 이메일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가 가려진 PNG 파일 뭐 그런 식으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구나. 이게 지금 이 요구한 게 원고 측에서 피고한테 이런 파일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변명했다고 하네요. 너무 편히 봐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 제이슨 파일도 다 정리해서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메일도 그냥 뭐 다 눌러가지고 그냥 다 제출해라고 해도 되고 심지어는 PNG 파일도 지금 뭐 중요 정보는 가리고 달라고 했다는데 그런 거 안 가리고 내놓으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건데 편의를 봐줬는데 그거조차도 너무 많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이제 뭐 국내 기사에서는 뭐 GitHub가 이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뭐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10%만 남게 됐으니까 뭐 이겼다고 봐도 무방하기는 한데 일단은 제일 큰 거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 위반 쪽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요. 유사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또 유사성 뉴스가 있네요. 어떤 소식이죠? 옛날에 있던 애플 뉴스 블로그인데 TUAW? 네. 네. 저도 옛날에 막 되게 자주 봤었던 데인 것 같아요. 예. 네. 거의 10년 넘었죠, 없어진 지가. 근데 하여튼. 그쵸, 예. 그게 아마 저 AOL 쪽으로 빠졌다가 뭐 이렇게 사라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엔가젯이 샀었나? 뭐 AOL이 엔가제 그쪽 계열이랑 같이 했다가 그걸 이제 또 야후한테 팔았고 뭐 등등등 뭐 그랬던 계속 기억이 이렇게 나요. 떠돌아다녔군요. 네, 그러니까요. 떠돌아다녔죠. 하여튼 그 TUAW의 홈페이지 도메인이 있다가 별개로 계속 유지를 안 했나 봐요. 사실 뭐 이렇게 하면은 원래 그 흡수 합병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엔가젯이면 엔가젯으로 리다이렉트 되게 뭐 이렇게 막 유지할 수가 있는데 유지를 따로 안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저희 요즘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상당히 AI가 만든 블로그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는 심지어 네이버 블로그가 그리워질 정도예요. 저도 정말 알고 싶은데요라고 끝나는 게 낫지 모르는 걸 인정을 하잖아 걔는. 쓸데없는 정보와 각종 광고로 덮여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들이 요즘엔 쓰레기에 아주 천직국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티스토리가 진짜 알짜 블로그가 많았는데 하여튼 그 따봉이나 날리던 때가 좋긴 했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쓰레기 정보가 가득한 블로그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구글 쪽에서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검색 필터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정말 아는 건가? 왜냐면은 이미 코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제미나이가 실컷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신뢰성이 있는 사이트들의 정보를 좀 올리는 쪽으로 위로 올리는 쪽으로 정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AI 쓰레기 생산업자들께서 짱구를 좀 굴려서 예전에 없어진 괜찮은 웹사이트들의 도메인을 사와서 거기다가 이제 그 쓰레기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개장을 했구만.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 정보를 생산하려면은 쓰레기 정보 생산업자의 이름을 달아야 되는데 원래 그 블로그를 운영하던 운영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검색에 걸리던 그 옛날 기사들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싹 긁어가지고 GPT야 뭐 클로드야 뭐 코파일럿아 내용 바꿔서 똑같이 써줘라고 해서 이제 단어를 바꿔서 유사한 문장으로 된 텍스트를 생산해서 그 검색에 걸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또 똑같이 새로운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원래 운영하던 운영자들의 이름을 쓰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할 거를 예상했는지 사진은 그대로 안 쓰고 그것도 AI로 생성한 그래서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분이 그 네. 중 하나가.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계신 걸로 알고, 그 깃허브에 계신 걸로 알아요. 그 디벨로퍼 릴레이션에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발견해서 이게 공론화를 시킨 거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사실 깃허브도 지금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논란을 또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독인 개인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좀 AI를 이딴 식으로 쓰나 싶기도 해요, 좀. 요즘은 진짜 한국어로 검색하면은 그 AI 쓰레기가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그걸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또 AI가 학습을 하겠죠? 그쵸? 이게 완전 재규 함수야, 재규 함수. 이제는 그런다며요.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말 많다며. 이제 AI 진짜로 AI들이 할 게 없다. 돌릴 게 없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끌어다 쓰고 다 끌어다 썼으니까 이제 그만 거를 다 해보고 있을 텐데 그쵸. 제 생각에는 조만간 컨텐츠 공급 계약 맺었다고 하는 거기서 이제 긁어올 거잖아요. 새 데이터는. 네. 거기서도 아마 또 AI 돌려가지고 글을 생산해낼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더라? 버지가 어느 미디어 소속이었지? 복스요. 복수였나? 복스 미디어. 예. 복수가 아니다. 애틀란틱에서 거기 미국에 있는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서는 오픈 AI였나? 거기랑 협력을 해서 컨텐츠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죠. 예. 그때 이제 복스 미디어랑 같이 발표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긁어 오니까 너무 쓰레기니까 안 되겠다. 그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여태까지는 진짜 모든 그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그거를 다 빨아들여서 이렇게까지 왔지만 또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이 컨텐츠 학습하는 속도가 이제 컨텐츠 만들어진 속도보다 느릴 텐데 그쵸. 과연 이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네. 하여튼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이 전반적인 상황은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것도 며칠 전에 떴던 소식인데 그 티머니 이제 아이폰 앱 iOS용 티머니 앱이 업데이트가 떴는데 거기서 에셋이 털렸습니다. 그 에셋 털린 게 뭔고 하니 애플페이 관련 에셋이 굉장히 많이 털렸어요. 그리고 뭐 이제 아이폰으로 교통카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관련 에셋도 죄다 털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긴급 업데이트가 나와서 그 에셋들을 다 제거를 한 버전이 긴급 업데이트로 그러고 나왔는데 이미 근데 털릴 건 다 털렸죠. 중요한 것들은. 뭐 그 외에 또 뭐가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다 털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불안한 게 하나 있다면 지금 이런 에셋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에셋들을 보면은 애플 지갑에서 이제 그 교통카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왠지 이제 그 티머니 앱을 연 상태에서 이제 그 결제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그죠, 맞아요. 예. 사실 제가 안드로이드를 안 쓰기 때문에 사실 모바일 티머니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혹시 저희 중에서 유일하게 갤럭시 쓰시는 티덤님 아시나요? 혹시? 지금 제가 기후동행 카드를 갤럭시로 쓰고 있는데, 얘가 그 삼성페이로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삼성페이를 그 기후동행 카드는 일단 삼성페이가 안 됩니다. 얘도 그냥 모바일 티머니에 그 기후동행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후동행 카드, 그 모바일 티머니를 사용하면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요. 배터리 아주 열심히 먹겠군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제일 상단에 기후동행 카드 사용 중 해가지고 지금 이게 푸시 메시지가 떠 있거든요. 이 갤럭시는 또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앱은 계속 이렇게 알림 띄우게 해놓는 게 기본 설정인가 보더라고요. 하여튼 얘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 상태로 핸드폰을 찍으면은 이게 찍혀요. 근데 가끔 이 앱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찍혀요. 그러면 역 하나 놓치는 거네. 그쵸. 이제 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결제가 됐는데 뭐지? 이러다가 앱이 죽었구만 이러고 이제 켜고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지하철이면 괜찮은데 버스면은 그쵸. 그래서 뒤에 사람이 다 줄지어 서 있는데 재수 없으면은 역 하나 더 가거나. 제가 실제로 처음 기후동행 카드 생겼을 때 기후동행 카드 자체가 그런 식으로 버그가 되게 많이 났어요. 로그인이 풀린다던가 앱이 갑자기 죽는다던가. 그래가지고 찍었을 때 계속 안 찍혀가지고 봤더니 기후동행 카드 사용 중이라고 푸시 메시지는 떴는데 이거 왜 안 돼? 이러고 앱을 눌러보면은 앱이 죽어 있어요. 그 로그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가다가 결제한 경우도 있었고, 그냥 그때는 귀찮아서 주머니에서 카드 꺼내가지고 카드로 찍었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얘도 애플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iOS는 그렇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걸 허락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봤던 앱 화면 자체가 앱을 켜고 이걸 골라서 눌러서 찍어라 이거 같긴 하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좀 이게 별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그거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맥세이프 지갑에다가 카드 넣고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 사실은.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애플 지갑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애플의 에셋을 그 자사 홍보하는데 함부로 쓸 수 없어서 티머니 앱을 에셋에 넣어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제 생각엔 뭐냐면 그 스이카처럼 애플페이로 충전할 수 있는 그거용 에셋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시하기 위한 에셋인 것 같아요. 애플페이로 할 수 있게. 애플페이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네, 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그거용 에셋인 것 같고. 그 말고 맨 위에 그 티머니 찍을 때 휴대폰이 보면은 티머니 앱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갑을 넣고 싶어도 애플 쪽에 에셋을 쓰려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못 쓴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다못해 안드로이드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애플은 아이폰은 그렇게 상주를 못 시키니까. 그리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아직 쓰인 적은 없지만, iOS의 지난 버전이었나? 팀원이와 관련된 그 API가 인엄이 추가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 팀원이가 아니라 일본 쪽 모범식이 아니었어요, 그거? 아, 맞다. 그거는 일본 팀원이었다. 그니까. 그죠. 아, 근데, 예. 그거 작년 17대였을걸? 17 베타 때였을걸, 아마 그거? 그래서 지금 이것만으로는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애플 지갑에 추가되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고,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삼성페이 자체에서 그냥 별도로 걔를 추가는 할 수 있어요. 교통카드 종류들을. 뭐 다른 지금 티머니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후불 교통카드나 뭐 이런 거는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건 되죠. 예, 그건 근데 되죠. 이제 티머니 자체도 등록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기후동행 카드는 쓰려면은 무조건 티머니 앱을 써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기후 동행 카드라는 게 워낙에 복잡한 카드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요번에 듣자 하니까 K패스 카드 같은 경우도 티머니에 추가해서 쓸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것도 그건데, 네. 저는 참, 나와 봐야 알겠죠? 일단은 에셋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들었던 거는 이게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가 됐는데, 정치질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하거든요. 이거랑 아마 이제 현대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들이랑도 몇몇 카드사들이랑도 또 이제 애플페이를 한다는 그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정치질 때문에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모르죠. 올해는 드디어 그게 바뀔지. 근데 사실은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성공하려면 이제 결제기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많이들 바뀌긴 했는데 생각외로 애플페이가 되는 곳이 많기는 해요. 근데 약간 아직은 이제 미국에서 애플페이 초기에 했을 때 그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제 슬슬 삼성도 MST 버리고 해야 물론 안 버리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 버렸는데 한국은 절대로 포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삼성 얘기 나온 김에 삼성 언팩을 했었죠,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녹음일 기준 이번 주에 했었는데, 요번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했더라고? 거기 안에서 했다고 그 피라미드 옆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옆에 이제 약간 몰 같은 데가 있어요. 그쪽에 아마 빌려서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랬고요. 루브르에서 했다고 하고요. 이게 아마 지금 파리올림픽 열리고 있으니까 그거랑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갤럭시 Z6 기기들이 나왔죠. 플립 6랑 폴드 6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워치 7하고 7 울트라, 그 다음에 버즈 프로, 버즈 3, 버즈 프로 3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출고가가 나오고 했는데요. Z 폴드 6가 요번에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더 얇아지고 더 가벼워졌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각지게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제폰이라는 그거를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이번에 핑크 옵션이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외에는, 네, 딱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약간 경첩 부분이 흠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리고 주름이 일단 정면에서 보면 이제 주름이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데, 여전히 측면에서 보면 주름이 있긴 합니다만, 정면에서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경첩도 조금 개선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IPX8이었는데 7이었나? 4 아니었어요? 아닌가? 뒤요. X6인가 7인가 그러지 않았나? 근데 이제 4로 등급을 받았죠. 이 먼지 등급을 받았어요, 덕분에. 없었는데, 예. 그래서 1mm 이상의 물체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는데. 물론 먼지는 대부분 다 1mm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흙바닥에 뒹구면 여전히 죽는 건 똑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등급을 받았고,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G6 기기들 많이 개선됐죠?
플립 6가 개선이 됐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폴드는 그대로 아, 온 걸고. 플립이 보통 예전에는 사면은 카메라를 타협해야 되는 기기였는데 이제는 카메라를 타협하지 않아도 돼요. 네. 뭐 문제는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 S24 4예요? 아니면 그 전 거예요? 4예요. 4일 거요. 아, 그럼 4도 센서가 그동안 안 바뀌었던 소리군요. 그런 거 그랬나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헷갈리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플립 여태까지의 플립은 저 갤럭시 S10e인가? 거기에 쓰던 센서 계속 올고 먹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Z 폴드 6도 안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아니, 제가 체험하러 갔을 때 카메라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플립 자랑한 거 아니에요? 네, 플립. 예, 플립은, 왜냐하면 그 전거는 1200만 화소짜리였거든요. 요번에 5000만 화소짜리 센서로 바뀐 거예요, 걔는. 아, 제가 지금 폴드가 바뀌었다고 얘기했나요? 근데 폴드에, 네. 플립. 플립. 그러니까 플립이 왜냐하면 그 카메라가 진짜 아킬레스 건이었거든요, 진짜로. 좀 심각하게. 그랬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래서, 네, 뭐 카메라는 여전히 이제 좀 완전 플래그십, 뭐 S24 울트라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불리한 여전히 좀 불리한 스펙이다. 뭐 특히 이제 폴더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카메라는 뭐 그렇다 치고, 뭐 하여튼 일단은 저 디자인은 많이 좀, 약간 그거죠. S24 울트라처럼 좀 각진 디자인을 많이 가져온 거고, 뭐 그런 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플립 같은 경우는 좀 앞에 좀 앞에 이제 그 카메라 부분에 좀 하이라이트를 줬더라고요. 디자인 하이라이트를 좀 줬고, 얘도 뭐 경첩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4000mAh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예.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사실 얘네들이 메인일 것 같은데 얘네들은 사실은 좀 크게 바뀐 게 많이는 없어서 좀 메인은 아니었고, 사실 이게 메인인 건지 말이 많은 건지 뭐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갤럭시 워치 7 울트라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저는 이게 애플워치 울트라랑 닮았다는 논란이 많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애플워치 울트라랑 닮은 거는 사실 그 본체보다는 밴드가 되게 좀 많이 닮았죠. 오션 밴드, 애플워치 울트라의 오션 밴드랑 굉장히 많이 닮았고, 물론 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구멍이 1개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다 뭐 이런 거에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그 오렌지색은 왜 그거를 포인트 컬러로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그거는 너무 애플스러운 색상을 가져가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거 근데 사실 애플스러운 색상이라보다는 사실 에르메스 색상이죠, 사실. 그렇긴 한데 이제는 애플의 그 오렌지 오션 밴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워치 울트라 1에 나왔던가 2에 나왔던가 뭐 하여튼 지금 울트라 2네. 오렌지 색깔이. 이거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에르메스 따라 했다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미 애플에서는 그걸 시그니처 컬러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색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니 뭐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다 애매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 법적인 것과 별개로 이게 이렇게 말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삼성한테 좋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쵸. 저는 이제 처음에 울트라 이게 유출됐을 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이미 삼성은 그 전에 유출되는 게 전통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보면서 애플워치 울트라보다는 사실 에르메스에서 애플워치 외에도 이제 자기네들의 막 기계식 시계 그 라인업이 또 따로 있어요. 이제 그중 하나를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얘랑 지금 이제 이 프레스 사진의 이 워치페이스를 보면은 굉장히 닮았어요. 이 둘은. 이렇게 2개인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개인데 보면은 되게 닮았잖아요. 이렇게는. 특히 얘도 에르메스가 이제 또 오렌지색이 상징이니까 오렌지 스트랩이 매칭이 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진짜 닮았죠. 이게 더 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각형 케이스에 이제 원형 다이얼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의 이 숫자 배치도 보면은 그것도 되게 비슷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여기저기서 뭔가 영감을 많이 따왔다. 사실 저는 그 바디 자체는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랑 닮았다는 그건 생각은 안 드는데 밴드 디자인 때문에 좀 빼박인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 울트라가 이제 그 밴드 시스템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좀 약간 애플이랑 비슷하게 바뀐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아마 그냥 일반 시계처럼 이제 그 스프링바로 해갖고 이렇게 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좀 얘네들도 이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네, 쉽게 교체도 하고 이제 자기네들만 이제 밴드 에코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갤럭시 워치에서 되게 혁신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이 원으로 돌리는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그거는 또 없어졌더라고요. 울트라에서는. 그래서 좀 조작법이 좀 그냥 터치 스크린으로만 조작을 하는 건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크기가 이제 울트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죠, 얘도. 비교를 해보니까 크기는 비슷하고, 뭐 기능상으로는 울트라랑 매우 유사하고, 뭐 잠수하시는 분은 차고 가시고 되는데, 이 눈에 띄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UI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게 반응 속도가. 이 애플워치 쓰다가 이걸 보니까 왜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게 다 느리지? 붕 뜨고? 뭐 그거는 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뭐 누구는 전혀 문제 없는 속도다, 빠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엄청 느리다. 빠르진 않아요. 예, 전혀 뭐 문제 없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스마트워치라고 그럴 필요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건 이미 애플워치를 쓰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갤럭시 워치의 반응 속도라든지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건 눈에 너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아마 애플워치를 안 써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쓰다가 이걸 보는 순간 느리다. 첫인상이 느리다예요. 뭐 그거일 수도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가 베타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올려고 하는 걸 수도 있기는 하죠. 예. 뭐 정말 50% 100% 봐줘서.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시계가 느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느린 시계도 써봤단 말이죠. 그 애플워치 0세대라고 호적에서도 파인 게를 써본 적이 있는데, 시리즈 제로라고 하는 거죠. 느리면 그냥 진짜 시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알림이 와도 너무 느리니까 짜증나서 안 쓰게 되거든요. 물론 그 정도의 느림은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이거 속 터져서 짜증 때문에 몇몇 기능 안 쓰겠다, 혹은 기능이 성능상 한계 때문에 구현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앱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갤럭시 버즈 프로 3가 또 있는데, 네. 생긴 게, 네. 뭐 어느 회사 제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의견은 다르죠. 예, 뭐 도리어 달라서 헷갈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꽂거든요. 예. 그거 이제 그 케이스에다가 꽂을 때 반대 방향이에요. 이제 원래. 차별화를 줬구나. 네, 차별화를 뒀습니다. 근데 그 차별화 때문에 더 헷갈려 죽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이제 그 삼성 갤럭시 버즈의 이제 그 일명 소위 콩 스타일은 사실 한계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다가 배터리도 그쪽에다 다 박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구조상의 이제 한계점인 거죠.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걸 받기가 힘드니까, 사실은 콩나물 이제 에어팟이라 할게요. 에어팟이 쓰는 이제 콩나물 형태가 사실 제일 이상적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그 밖으로 뺄 수가 있고, 기둥으로 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칩셋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귀 쪽에다가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분배를 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게 더 쉽구나, 개발하기가. 그래서 네, 이제서야 이제 콩나물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에어팟 프로 닮았다 소리를 여태까지 듣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뭐 그 회색 건메탈 색상 그거는 조금 차별화라고 하면 차별화라고 생각은 해요. 좀,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르게 한다고 이제 콩나물 이제 그 기둥 쪽을 되게 각지게 해놨더라고요. 각지게 했고, 그리고 뭐 오늘 청음을 해봤는데 음질도 괜찮던데 나쁘진 않더라고요. 예, 괜찮았어요. 음질 좋아 보였고, 얘가 자체 코덱으로 무손실까지는 아니고 이제 고음질 구현을 했더라고요. 아마 블루투스가 아니고 아마 와이파이 기반이지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음질 좋을 것 같고, 이게 듣는 음질보다 이러면은 통화할 때 음질이 많이 좋을 거예요. 이게 블루투스가 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통화하면서 마이크를 쓰게 되면은 음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 대역폭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자체 코덱으로 만약에 와이파이 기반이든 뭐 자체 프로토콜로 대역폭을 충분히 확보해서 쓴다면 그거는 꽤 유의미하게 좋을 거고, 어댑티브 뭐였죠? 적응형 모드. ANC? 예,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기능이라든지 뭐 각종 성능은 예, 이런 콩나물류 중에서는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좋아요. 예. 물론 이제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2세대가 언제 나왔죠? 꽤 됐죠? 음흠. 한 2, 3년 됐나? 2년쯤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2년인가? 하여튼 이제 내년에 지금 루머가 나오고 있죠. 다음 세대 에어팟 프로는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하여튼 그래도 일단은 뭐 이게 좀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이러한 무선 이어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문제가 결국은 가장 좋다고 하는 거는 그 폰을 만드는 회사의 것들이 가장 좋다고 추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비판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만들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각자의 플랫폼을 더 공고히 하는데 이제 그거를 또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 이어폰이 이래서 그럴 때는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왜냐면 아무리 다른 뭐 소니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음질이 정말 좋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제 에어팟이나 이제 이런 갤럭시 버즈가 가진 이제 편의성이나 이런 걸 따라잡기도 힘들고 특히 이제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새 폰 나올 때마다 이제 예약 선물이랍시고 뿌리잖아요. 최소한 할인 쿠폰 이런 거라도 뿌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나싱 이어 그거를 썼을 때 그때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게 11만 9천 원인데 아마 12만 원 정도 하는 돈인데 이거 자체로만 보면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미 뭐 아이폰 쪽에는 이미 에어팟이 너무 막강해서 솔직히 이미 에어팟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살 것 같지는 않고 물론 뭐 특히 에어팟 프로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만약에 이제 삼성 쪽에서 그러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삼성이 이제 그 새 폰 나올 때마다 이제 그 갤럭시 버즈 뭐 할인 쿠폰이든지 어떤 때는 아예 그냥 공짜로 뿌리고 막 이런 일이 이러는데 얘네들이 경쟁이 되겠냐 이래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좀 리뷰로 좀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글을 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약간 그렇게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갤럭시 링인데, 갤럭시 링이 드디어 공개가 됐죠.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링이 이번에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49만 9,400원인데, 비싸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제 스마트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생소한 개념이죠. 생소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뭐 이제 제가 차는 오라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이미 꽤 있었어서 좀 흔하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실 어떻게 보면 갤럭시 링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접할 거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스마트워치를 대체할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것도 질문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또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이제 분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좀 자신의 이제 건강을 좀 그냥 추적을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저는 스마트링이 충분히 스마트워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수면 추적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심박 센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되고, 뭐 걷는 거 정도 추적 다 되고, 그리고 뭐 간단한 운동 정도는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 자신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타입이다. 뭐 철인 3종 경기, 뭐, 이런 거, 뭐, 수영, 이런 걸 한다. 이러면은 스마트워치를 대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럴 때 이제 스마트워치를 쓰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내가 운동을 안 할 때는 이제 스마트워치를 빼고 뭐 다른 시계를 찬다든지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이제 뭐 얘가 뭐 그날의 징후나 이런 걸 추적을 해주니까 그런 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오라링을 산 것도 애플워치 외에 저는 이제 기계식 시계나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시계들을 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애플워치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산 게 이제 이 오라 링이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거 쓴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스마트워치를 대체하기는 힘들고, 물론 이제 그 갤럭시 링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부가적인 기능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이제 이거 이제 제스처 이제 이거 링을 찬 채로 이제 제스처를 해서 뭐 사진 셔터 이제 폰에 이제 셔터를 누를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기능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세긴 센 것 같아요. 50만 원 또 이게 아마 기본형 갤럭시 워치보다 비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래서 좀 그러니까 좀 약간 이거는 초기형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스마트링이 정말 유용해지는 거는 이제 잘 때거든요. 자고 있을 때 시계를 차고 자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막 나 뒤척이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손목에서. 근데 스마트링은 확실히 그거보다는 훨씬 덜 걸리적거리죠. 그런 면에서 좋기는 하고 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뭐 나중에 좀 그거는 좀 글을 좀 써볼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주제긴 한데 좀 그거 외에 좀 갤럭시링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저는 반지를 원래 안 끼니까 이거를 끼면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또 그쵸. 생각해보니까 네. 워치 끼기 전까지는 제가 시계를 또 안 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익숙해지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했는데 가격이 사실 제일 많이 걸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거의 50만 원 돈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정말 측정의 목적으로 한다면은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지가 사실 예쁘진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게 어쩔 수 없죠. 얇게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50만 원 주고 이걸 차고 측정을 위해서 사실 그 측정되는 게 뭔가 조금 더 많았다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아직은 뭐 운동하는 거 추적하고 뭐 제가 알기로는 수면 추적 그 다음에 운동 추적 정도니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혈압 측정이 된다거나 뭐 혈당 측정이 된다거나 뭐 이런 조금 직접적으로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뭐 이런 게 되면은 저는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서는 좀 부담되는 가격이다. 만약에 좀 디자인이 예뻤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다 였는데 일단은 근데 저는 이 폼팩터로 좀 최대한 얇게 잘 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이제 실기기 그거를 좀 차봤는데, 오라 링보다 조금 더 얇은 것 같더라고요. 제 거보다. 예. 조금 더 이제 그거를 좀 더 얇게 만들긴 했더라고요. 아마 더 얇게 만들려고 할 것 같기는 해요. 얇게 만들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거워 보였고 사실 뭐 그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은 됩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오라 쪽에 이제 삼성 쪽에서 어떻게 추천을 할지 모르겠는데 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검지에다가 끼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대요. 여기도 지금 삼성도 갤럭시 링도 네, 삼성도 검지에다가 네, 끼워주더라고요. 검지가 가장 이게 센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게 이제 검지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검지 끼고 있는데 검지 끼면은 사실 이제 좀 뭐 이렇게 잡거나 이럴 때 여기가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처음에 이질감이 되게 마음에 안 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시간이 흐르니까 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반지가 좀 뭐 이거 링 자체가 뭐 당연히 이제 뭐 좀 흠집도 날 수 있고 막 이렇긴 한데 근데 그 정도는 뭐 적응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예. 만져보고 왔는데 일단 반지는 기본적으로 이뻐야 되는데 충분히 이쁘지 않다가 제일 걸렸고 특히 금색은 그래서 그냥 산다면 검정색 아니면 그냥 디자인 경쟁력이 아예 없는 수준으로 보일 거예요, 제 눈에는. 그리고 삼성 이거 팔고도 이거 많이 팔릴 것 같지도 않지만 마진이 매우 낮겠다, 관리하기 매우 어렵겠다 싶은 게 사이즈가 9에서부터 18인가? 10개잖아요, 그러면. 관리할 SKU가 10개 곱하기 색깔 3개 하면은, 이거는, 특정 사이즈는 뭐 창고에서 쌓여서 안 팔리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좀 해봤는데, 그건 어차피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래서 이 반지라는 폼팩터로 뭘 할 수 있나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제한된 그 고객층한테만 먹힐 것 같아요. 뭐, 난 추적을 하고 싶은데 시계는 못 차겠다 하는 분들 정도인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어느 정도 건강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제한적이고 안 이쁘다라는 게 너무 걸렸고 네 그렇네요. 일단 배터리 그래도 이 새로운 폼팩트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였어요. 최대한 얇게 만들려고 한 게 보였는데 그래도 충분히 얇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좀 많이
불편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껴봤는데 제가 몰래 반지를 안 끼던 사람이라서 그런가 싶긴 한데 두꺼워요. 여전히 얇게 만들었다지만 그래서 저는 안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특수한 케이스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워치를 차고 싶지 않다라는 특수한 케이스 때문에 저도 얘를 차기 시작했던 거고, 약간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동안 이제 오라링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3세대거든요. 이거 뭐 내년쯤에 4세대가 나올 거다라는 루머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요번에 루머 보니까 이제 여기다 결제 기능 넣을 거다. 그러니까 NFC 결제, 요번에 뭐 NFC 컨택트리스 결제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결제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넣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그거고, 저는 반지를 아무래도 뭐 결혼 반지 이미 끼고 있고, 그 전에도 커플링 꼈었고, 이렇기 때문에 더 적응이 쉬웠던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보다 더 큰 반지도 많기는 하거든요. 진짜로 막 그런 패션 반지들 되게 큰 것도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 그런 종류의 반지들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정도면 많이 줄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고, 저는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이런 웨어러블 기기의 최종 진화형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전히 스마트워치는 너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때는 벗고 그러면 수면 추적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애플도 사실 뭐 애플워치로 수면 추적한다고 이제 자기 직전에도 급속 충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깨서 이제 출근 준비하면서도 잠깐 올려놔서 급속 충전하는 방식으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스마트워치는 고작 하루가니까. 그래서 그게 또 쉽지 않은 거고, 그런 면에서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게 문제겠죠? 사람들이 이제 이 폼 팩터에 적응을 하게 하는 거. 근데 뭐 시계 안 차는 사람들도 이제 애플워치 차고 다니게 하는데 뭐 그거 적응하는 게 뭐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뭐 약간 그거죠. 저희 이제 두 분은 한 번도 안 차본 분들의 입장인 거고, 저는 이미 2년 반을 차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인 거긴 하죠. 그러니까 뭐 적응하면 적응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근데 일단은 이게 정말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사람들의 그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쿠도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뤘던 내용 구독.me/cast/215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또 정리해 놓으니까 기사들 뭐 이런 거 들어오셔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이 반지라는 그것도 생각보다 이게 거부감이 꽤 있을 수 있지. 근데 왜냐면 얇은 거면 모를까 그렇게 두꺼우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사실은 내 결혼 반지도 얘보다 그렇게 두껍진 않아. 많이 얇은 편은 아니야. 그것도 답답해서 안 차는 사람들이 있어. 뭐 배우자가 뭐라 하건 난 답답해서 못 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그러니까 시계 안 차던 사람들도 뭐 애플워치 차고 다니는데 뭐 다 똑같지 않나? 예. 그렇긴 한데 애플워치는 편익이 확실히 있는데 이놈의 반지는 스크린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나는 도리어 좀 다른 시계들을 차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이제 스마트링을 알기 전에는 스크린이 없는 피트니스 트래커들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도리어 그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적당할 것 같긴 해. 그냥 스마트워치가 나한테는 너무 기능이 쓸데없이 많고 약간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 그러니까 괜히 이거를 하는데 화면이 필요하냐 뭐 이런 것. 뭐 나는 이제는 진짜 애플워치 울트라도 팔았고 판지도 한 달 다 되는 거 같은데. 뭐 하여튼 애플워치 울트라도 이미 팔았고 이러니까는 뭐 사실은 나는 이제 애플워치는 진짜 빠이빠이 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나는 좀 그런 폼팩터의 다양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긴 해. 너무 다들 그냥 스마트워치만 하지 말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쉬운 건 아니지. 이 사람들의 또 이거를 또 바꾼다는 것 자체도 쉬운 건 아니고. 그러면은
티덤님은 여자친구분하고도 커플링 이런 거를 하나도 안 하신 거겠네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안 했죠. 네,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아, 이럴 수가. 6월쯤에 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여튼, 네.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이게 제일, 네. 괜히 말을 꺼냈네요. 이거 아니야, 편집. 괜찮습니다. 어제 그저께 체험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버즈 프로를 막 보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검은색 에어팟이다 이랬더니 되게 멋쩍게 웃으면서, 뭐, 디자인은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뭐라 말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커버한다고? 이거 내 책임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 그쵸. 비싸게 생겼다고 그걸 그렇게 커버한다고? 와, 근데 잠깐만, 이게 갤럭시 이건 가격이 얼마지? 버즈가 30만 원대. 그러면 그냥 에어팟이랑 똑같네, 가격이. 31만 9천 원. 그러면 에어팟 프로보다 한 10,000원 정도 싼 것 같은데? 아닌가? 에어팟 프로가, 에어프로 2세대. 35만 9천 원이니까 조금 한 4만 원 싸네, 4만 원. 근데 사실은, 이것도 얘네도 환율 버프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아이폰 가격 되게 두려운데? 또 환율이 아직도 이따위여갖고, 올해는 좀 떨어지나 했더니만, 환율이 아직도 이따위여서. CPI가 좀 낮게 나와가지고 환율 내리나 했는데 그날 10원 떨어졌다가 바로 복구하는 거 보고 그냥 1,400원 시대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미국을 가지 않는 걸로 당분간은. 이쯤 되면은 미국이 연말에 금리 한두 번 내리는 거로는 어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즐기는 거 아닐까? 이쯤 되면 진짜. 아니, 미국은 지금 자기네 물가 잡기 바쁘지 다른 나라가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런 나라고 앞으로도 그런 나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되면서 더 그랬고 바이든도 솔직히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놈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기조 자체는 사실 걔도 안 벗어났으니까 저 바이든도. 원래 그런 나라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오바마 때는까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대놓고 중국 공격하고 막 이런 나라는 아니었어. 그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근데 트럼프부터 좀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바이든에서부터 IRA로 다 때리고 있고 막 이러잖아, 지금. 후려치고 있고. 오바마쯤 그 시절 대통령들이 특이하게 약했다고 봐야지. 특이하게 퍼졌다이지. 9.11 테러 이후로 좀 그런 거에 더, 세계 경찰 이런 거 이미지 이런 거 때문에 더 그랬었는데, 근데 하여튼 좀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좀 이기적이게 됐지, 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그러기 시작하더니, 바이든 되고 나서 좀 기조가 바뀔까 싶었더니, 바이든도 좀 약간 그걸 더 미는 분위기가 됐고, 하여튼. 저는 사실 갤럭시, 그거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할 얘기가 없는데, 티덤님이 좀 시연 이런 거를 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나 좀 해볼까요? 컨셉 들어가니까 처음에 인생 네컷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인생 네컷은 됐습니다. 그러고 안에 구경.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 찍으면은 AI로 다시 만들어드리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체험 프로그램에 있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인생 네컷을 찍으면은 스티커랑 이런 거 저런 거 준다고는 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들어가서 그냥 기계만 보기로 해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체험 시켜준다고 이제 그 기능 한 4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역이 4군데로 나눠져 있고, 그 구역 하나하나 해서 스탬프 모아서 5번째 SNS 올리고 설문조사 하면은 선물 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컨셉을 공항 컨셉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체크인하는 체험으로 이제 앞에 외국인 직원이 이제 갤럭시 폴드를 절반만 펼쳐놓고 번역기 띄워가지고 그 대화하는 거를 시연을 하고요. 그 예전에 그 AI 통화 기능이랑 똑같아요. 대본 주고 그 대본에 맞춰서 읽고 하는 걸 똑같이 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다음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AI로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하는데 폴더로 사진을 찍고 AI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 사진은 기계에서 돌리냐 그랬더니 그렇게 자세히 아는 거는 아닌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좀 회피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삼성 거기에서 처리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뭐, 로컬로 들어가는지 서버로 보내는지 뭐 그런 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버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서버로 보내는 거죠. 지금 갤럭시 24도 똑같이 기능 다 똑같이 쓰려면은 다 서버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로 돌아가겠죠?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그러면 이거 사진은 학습에 쓰이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와. 그것도 너무 이제 고난이도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학습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그림이 나온다 라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거는 뭐 몰라서 하는 대답이겠다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네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 다음이 이제 뭐 게이트 들어가는 컨셉이라고 해갖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갤럭시에서 사진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뭐 컨셉 하나 골라서 뭐 에펠탑을 고르거나 뭐 우주를 고르거나 해서 고르면은 뒤에 스크린에 있는 배경이 바뀌고 그 배경을 두고 이제 플립으로 셀카를 찍는데 그 센터 스테이지 같은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 4명인가 5명이서 가가지고 이제 5명이 일렬로 쭉 서 있으면은 얘가 센터 스테이지처럼 해서 그 단체 사진을 찍어주는 자동으로 줌인 줌아웃 조절해서 그 기능 체험했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 퍼스트 클래스 체험이라고 해서 되게 편한 의자에 앉게 해주고 뭐 갤럭시 버즈로 음악을 들어보라고 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까만 에어팟이다 이랬고 그 다음에 그러고 그 갤럭시 폴드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이제 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AI 기능으로 제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바꿔주는 사진 위에다가 메모 갤럭시 펜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을 AI로 잘 맞춰서 이제 해주는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그려보라고 해서 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려가지고 우주선을 그려가지고 우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우주선을 그렸는데 인식을 못 해가지고 AI가 포기를 했어요. 그냥 진짜 투명한 사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고객님은 지금 이틀 동안 체험했던 고객님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AI가 포기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한다. 웬만하면은 공 그리면은 공도 나오고 뭐 태양 그리면 태양도 나오고 하는데 태양은 다른 분이 그린 거 봤더니 되게 리얼리틱한 태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건 그림으로 보기엔 좀 그런데 하고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설문조사까지 하고 양산을 받았습니다. 양산을 받았는데 되게 작고 검정색의 갤럭시 AI is here라고 적힌 그 별 모양 로고와 함께 그런 거 받았고요. 이제 그거 건네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사전 예약할 마음이 드셨냐고. 그래서 이제 뒤에 직원이 대기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단은 울트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고 이제 나왔고 그리고 링은 이제 단체로 뭐 그냥 소파 같은 데 앉아가지고 착용을 해보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스트레스 지수 체크해보라고 해서 체크했더니 노란색 나오던데. 현실적이고.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측정을 잘하는구만 이러면서 이제 내려놓고 딴 얘기긴 한데 케이스가 예쁘더라고요. 예, 맞아요. 충전 케이스가 잘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라링 그거보다 훨씬 낫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까 이제 땅콩이 얘기한 그거예요. SQ의 그 재고 관리의 이제 문제가 그게 그쵸. 다 다르잖아. 사이즈가. 그러니까 충전기 사이즈도 다 달라야 돼요. 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생긴 게.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일종의 무선 충전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용 사이즈로 해서 만들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충전기가 가장 작은 링 사이즈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큰 애들은 이게 헐거워져서 남을 텐데 그러면은 이 센서블을 최대한 이쪽에다 붙여서 해야지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아니면 뭐 자석을 거기다가 해갖고 그렇게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충전기도 그 사이즈에 맞게 다 제작이 되면 오라링도 충전기 주문할 때 당신 링 사이즈 얼마임? 이거를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추가 충전기를 살 일은 없었긴 했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분명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워치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도리어 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얘네 이제 그 오라링 충전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오픈탑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케이스 형태로 돼 있는 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혹여나 갑자기 충전해야 될 경우에는 저게 더 낫죠. 얘는 그냥 정말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충전하는 건 불가능하고 어디 방 안에 네, 숙소나 이런 데 가서야 충전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조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거 덕에 이제 애플워치 말고 다른 시계들을 찰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네.